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IMF도 그렇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좀 얼어붙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세계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선행 지수로 보면은 세계 경제는 2017년 11월 달이죠. 이때를 피크를 치고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경기 순환 국면으로 나눠서 본다면은 2018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하락 국면,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순환 국면이라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를 가지고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하락 국면이라는 것은 경기 상승세가 약해지는 국면을 말하고요. 침체 국면은 상승폭이 과거 평균에 미달하는 국면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은 세계 경기가 계속 약해지는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보니까 실제 주택 착공 건수나 노동 시장이 견실하기 때문에 체감하지는 못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와서 주택이나 노동 관련 지표도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머지않아 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이제는 더 커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면 다시금 경기가 올라오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 회복 국면으로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OECD에 따르면은 세계 경기는 지난 60년간 달 15번의 순환 국면이 찾아왔는데요. 경기 순환 국면은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평균 4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가 찾아왔던 때를 보면은 2008년 리먼 쇼크로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였고요. 2011년과 2012년에 유럽 위기, 그리고 2015년에 차이나 쇼크발 자원 가격 폭락이 원인이 됐던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세계 경기가 점차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이 모두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세계 주요 20개국 중에서 17개 국가가 경기 하락이나 침체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경험적으로 봤을 경우에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전부 다 재정 확대 정책 발표와 그리고 정책 금리도 인하하는 조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뒤에는 경기가 서서히 회복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연준이 이제 점도표상에 금리 전망을 낮추는 시점이 세계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조금씩 수개월 뒤면 지금 점도표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기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회복기가 다 같이 오면 좋은데 좀 이제 시차를 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 내에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나 리스크 이런 거 없나요? 네, 경기 회복 국면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의 경기 회복 지연이 되는 경우인데요.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바닥을 분명히 친 것은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남아 있고요. 또 중국 내부적인 체제 모순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 중에서 중국에 대한 자원 수출 비중이 많은 나라, 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진입하는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행인 점은 세계 경기와 기업 실적이 같이 회복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늘 선진국보다는 경기 회복이 빨리 찾아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나라의 MSCI 주가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의 예상 이익 증감률을 보면은 최근 6개월간 한국은 17% 하락했고요. 대만은 9%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은 1%,
전체 신흥국은 마이너스 3%인 점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대만이 의외로 컸었는데요. 이 때문에 IMF 권고대로 우리나라가 9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 다른 나라보다는 빨리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 증시가 더 큰 폭의 반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은 한 가지 호재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어느 정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럼 언제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적기라고 보십니까? 네, 경기 국면별로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회복으로 전환하는 직후부터 1년간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MSCI 그 전 세계 주가 지수가 만들어진 1970년대 초서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연간 등락률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그 경기 회복된 1년간 평균 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회복 국면 중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93년 3월부터 1년간만 10% 정도 기록했을 뿐 대부분은 평균치가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했다 그럽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경기처럼 바닥을 치고 회복 단계에 들어서는 신호음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가 수익 비율로 대표되는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예상 실적을 상향 수정하는 것을 지수화시킨 리비전 그 인덱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관들의 투자 마인드가 과거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주가 바닥이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 정책이 긴축해서 완화로 바뀌었을 때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바닥을 쳤을 경우는 한 1년 정도 주식을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 계속 홀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보다는 1년 정도의 중기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인대 조금 전에 폐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부양책 뭐 저희가 볼 땐 어마어마한 액수를 4조 위안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뭐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지금 평가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실 때는 어때요? 네, 중국이 내놓는 경기 부양책을 보면은 아무래도 세금 감면을 통해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조 위엔의 그 세금 감면 정책도 있고요. 또는 지방 정부의 특별 지방채를 발행시키면서 지방 정부로 하여금 투자 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 같은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4조 위엔의 그 정책을 쏟아냈는데요. 이 사항을 보면은 리먼 쇼크 당시에 중국의 GDP 규모가 30조 위엔이었지만 현재는 90조 위엔 정도까지 팽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4조 위엔 정책을 이번에 다시 꺼내더라도 아무래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지금 정책은 중국이 6%대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기 부양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나 반도체, 전자제품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좀 경기 회복 속도가 늦고요. 중국이 추가적인 경기 회복책이 나와야지 그때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부양책이 지금 어느 정도 약발이 듣고 그러다 보면 뭐 6% 초반대로 지금 제시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좀 낙관하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중국이 성장률 목표인 그 6%를 실현한다면 중국의 GDP 같은 경우에는 5조 위엔 정도가 다시 생기게 되는데요. 1990년 중반에 중국의 GDP 규모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면 전 세계 연간 GDP에 필적할 정도로 새로운 부가 중국에서 계속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GDP 규모로 따지면 근 50%가 매년 새로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코끼리가 계속 질주를 할 수 없듯이 거대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중국이 부양책에 힘입어서 매년 6%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이 GDP를 1% 증가시킬 때마다 한 2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고용 창출을 위해서 1,200만 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 성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대중 창업이라든지 민중 창신과 같은 2014년도에 꺼냈던 창업 권장 정책을 통해서 매일 18,000개의 기업이 중국에서 탄생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인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라든지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 권장 정책이 현재는 유명무실화됐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외국인 투자법을 고쳐서 외국 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라든지 중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또 생산 효율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른 성장은 앞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인대가 패박이 됐고요. 사실 요 기간쯤 되면 전인대 효과로 어느 정도 중국 증시가 부양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후에도 지금까지 2,000부터 3,000까지 올라왔던 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들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21% 상승했고요. 선전거래지수 같은 경우는 31% 올랐습니다. 화랑기 1년 평균 주가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푼 게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초에 주식시장을 끌어왔던 것은 A 시장이 세계 주식시장에 편입될 것을 예상하고 보험회사라든지 공모,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끌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큰 손이라고 하는 세미프로 개인 투자가들이 유동성 장애에 의해서 바톤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최근 전인대를 앞두고선 2월 달부터는 개미 투자가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월 중순 현재 신용거래 잔액이 바닥을 치면서 최근 들어와서는 142조까지 올라왔습니다. 2018년 7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와서는 신규 계좌도 좀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인대가 끝난 다음에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과 같은 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조정 국면에 머물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여부는 증시 주변에 있는 유동성이 얼마나 빨리 주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MMF 시장 같은 경우는 무려 1,276조 원 정도가 되고요. 재테크 상품 시장에는 무려 5천조 원이 넘는 자금들이 있는데요. 최근 수익률이 연율 6% 정도 됐다가 최근에는 3에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1%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약 13조 원 정도가 증시로 움직여 왔는데요. 이 때문에 큰 손이나 개미들이 올해 들어서 48조 원 정도 자금을 유입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